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린 많은 비로 임진강 최북단, 교량 수위가 상승하고 거센 바람까지 불면서 위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수문은 아직 닫힌 상태지만 내일까지 수도권 등에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 인양 작업을 위해 오전부터 현장에 크레인선과 잠수 요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윤아 양 가족이 차량 내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인양이 마무리되면 내부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 외교 첫 일정인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북한 비핵화 등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연기돼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저녁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막판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어젯밤 1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법정 시한인 오늘 안에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닫혔던 서울과 도쿄를 잇는 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주 2회 운항 재개에 들어갔고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 증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예상보다는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2명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김혜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지금 어디쯤 나가 있습니까? 네,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민경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경기 연천군의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팔당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한강 수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곳이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팔당댐 근처는 빗방울이 잦아들었다가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현재 팔당댐의 15개 수문은 모두 닫힌 상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예상보다 적은 강수량에 수문을 따로 열지 않고 모두 발전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의암댐과 청평댐, 팔당댐이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25일 아침을 기점으로 팔당댐 발전 방류량을 제외한 방류량은 다시 0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한강 홍수 조절을 위한 핵심 시설로 초당 4,000톤이 넘는 물이 방류되면 서울 잠수교 보행이 통제됩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현재로서는 한강 수위가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주요 도로의 통제 가능성이 있는 구간도 아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고 250mm에 달하는 비 예보가 있고 오늘 밤부터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예정이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축대 붕괴나 산사태 피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접경 지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임진강은 좀 어떻습니까? 네, 며칠간 내린 장맛비로 이곳 임진강의 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또 홍수 조절용 댐인 이곳 군납댐의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계속 방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수위가 다시 올라가서 현재는 조금 더 물 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현재 이곳 수위는 29.9m입니다. 한계 수위인 40m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유입량이 빠르게 늘고 방류량보다 많아진 상태인데요. 군남댐은 수문을 조금 더 열고 초당 3,400톤의 물을 쏟아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호우주의보는 새벽 5시를 기점으로 해제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어제부터 군남댐 주변에서는 주민들에게 안전에 특히 유의하라는 경고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비가 내릴 때 외출을 자제하고 물가에서는 멀리 떨어지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강 기자가 있는 곳은 북한의 환강댐 방류와도 좀 영향이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 수문은 아직 열지 않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최근 이어진 가뭄 때문인지 북한은 아직까지는 수문을 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을 개방할 경우에는 불과 6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 군남댐의 수위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미리 통제하지 않고 수문을 열 경우에 인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불과 2년 전에도 연천 지역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쪽의 강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진강의 최북단인 필승교의 수위는 새벽에 줄곧 6m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부터 똑같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오전 11시 기준 현재는 6.2m에 도달했습니다.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인 7.5m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유속도 빨라지는 추세라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와 오늘 북측의 환강댐을 방류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측이 연이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통화를 끊은 상태라 우리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안은 여기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한의 방류 상황을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많은 곳은 250mm 이상, 충청도에도 최고 8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또다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와 무더위 그리고 열대야까지 기승입니다. 강릉에는 6월 관측 사상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9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실종됐던 조윤아양 가족 차량을 바다에서 인양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 기자 뒤로 차량이 다 올라온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조윤아 양의 가족이 탔던 차량을 인양하는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실 텐데요. 이 카메라를 가까이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크레인을 실은 차도선이 보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기다랗게 와이어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조윤아 양 가족이 탔던 차량이 보입니다. 지금 차량이 완전히 뒤집힌 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 차체 대부분이 바다에서 빠져나온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은 아우디 차량이고요. 그리고 번호판도 볼 수 있는데 조윤아 양 가족이 탔던 번호판과도 일치합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아주 느린 속도로 이 차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에는 이 크레인 차량을 태운 차도선 한 척이 동원됐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차도선이 조윤아 양 가족 차량이 빠져 있는 해상으로 이동했고요. 차량과 크레인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이 경찰과 해경 수중 요원 4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수중 요원들이 잠수해서 크레인선에 이 쇠사슬을 차량에 연결하고 서서히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양 직후 차량은 이 내부에 들어간 이 바닷물 등을 빼고
내부 확인이 진행되고요. 시신이 있다면 간단한 검시 후에 장례식장에 안치한 뒤 부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면제 복용 여부나 외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견인차를 이용해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앞서 차량은 어제 오후 발견 당시에 뒤집힌 채 앞부분이 펄에 박혀 있었고 트렁크만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트렁크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은 어제 YTN이 확보한 CCTV 화면에서 윤아 양 어머니가 가지고 나간 가방과 색깔이 일치합니다. 차량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로 경찰은 윤아 양 일가족이 이 차량 내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아 양 가족의 금융과 통신 기록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종 가족은 평소 카드값 등 빚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윤아 양 부모는 지난해 7월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조윤아 양 가족의 지난 행적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조 양 가족이 분리수거까지 꼼꼼히 한 뒤에 숙소를 떠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에 조윤아 양의 어머니가 축 늘어진 윤아 양을 업고 펜션을 나섭니다. 아버지는 휴대전화와 무언가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들고 온 짐이 없어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YTN이 추가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윤아 양 어머니가 미리 여행용 가방을 승용차에 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입퇴실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패턴, 똑같은 패턴이면 전혀 터치가 안 돼요. 입퇴실을 알 수가 없어요. 펜션을 떠나기 30분 전 검은 옷차림을 한 윤아 양 어머니가 숙소 문을 열고 다시 나옵니다. 손에는 방에서 나온 쓰레기가 들려 있습니다. 윤아 양 어머니는 두 차례에 걸쳐 분리수거까지 꼼꼼히 마친 뒤 숙소를 떠납니다. 귀가가 아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엇인가 행선지를 향하는 결심 이런 것들을 시사하게 돼서 경찰은 윤아 양 가족의 통신과 금융계좌 기록을 받아 분석하는 등 그동안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아 양 가족은 행방이 묘연했던 지난달 28일에도 완도 인근 펜션에서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후 윤아 양 부모 모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고 가상화폐 투자 실패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윤아 양 가족이 탔던 차량의 인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인데 현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나연호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요. 지금 차량 모습이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아주 천천히 연결한 와이어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작업이 10시쯤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된 것 같고요. 오전 10시 20분쯤에 바지선 대신 철부선이 도착했고 25톤급 크레인선 한 척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진행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잠수요원 4명이 수중에 투입이 됐고요. 잠수 요원들이 수중에서 크레인선에 쇠사슬을 차량에 연결하고 차량을 서서히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윤아 양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학교에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 취재진이 전남 완도에 있는 펜션에서 조윤아 양의 가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습이 확인된 게 5월 30일입니다. 30일 밤 확인이 됐고 다음 날인 5월 31일 인근에 있는 송곡 선착장에서 통신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이후 경찰이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했고요. 어제 차량을 바닷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끌어올리는 작업, 인양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내부 주도권 다툼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네, 다음 달부터 30일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의장단 단독 선출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다음 달 1일부터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출국하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은 더욱 낮게 점쳐지는데요. 민주당의 공세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 승리에 도취돼 민생의 고충에는 1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도 아랑곳 않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입니다. 여야 원내 수석부 대표는 서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이 또 한 번 불거졌다고요. 네, 발단은 전날 안철수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 2016년 총선 때 자신에게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진 것이 상처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발끈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 예, 뭐 그런 거 평생 즐기십시오. 예. 이준석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사이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인 2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며 단권 도전을 시사했다는 사설 정보지가 돌자 안 의원이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라고 일축했는데 들어보시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어제 이야기는 다 함께 같이 잘해보자는 것이지 민주당 쪽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당권 문제라든지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전혀 언급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자신과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인 이 대표 측을 겨냥한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대표 측도 불쾌한 반응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당내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죠. 네, 우선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향한 당내 불출마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면 당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고 당권 도전을 밝힌 김민석 의원은 이 의원을 BTS에 빗대며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이 본인과 전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97세대 첫 주자로서 강병원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용진, 박주민 의원 역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의원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오늘은 SNS를 통해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출마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어젯밤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차 수정안을 들고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법정 시한인 오늘 안에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4회 2부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김현아입니다. 네, 노사 오늘 2차 수정안을 들고 만나는 거죠? 네, 오늘 오후 3시에 법정 시한 안에 열리는 마지막 회의인 8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사 모두 2차 수정안을 들고 올 예정인데요. 어제 저녁 노사 모두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극이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1,340원과 9,260원으로 양측의 차이는 여전히 10%가 넘습니다.
노사는 이어 자정 넘어서까지 공방을 이어갔는데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법정 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서 오늘도 밤 늦게까지 회의가 열리고 결론까지 나올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네, 노사 모두 물가가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같은데 결론은 평행선입니다. 노동자 측은 물가 이상은 올라야 실질 임금이 보전된다고 강조했고 사용자 측은 생산자 물가가 더 올랐다면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외 공방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어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대투쟁을 시작하면서 이 싸움이 향후 5년의 노동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고 경영계는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일자리 27만 7천 개가 사라졌는데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6만 5천 개가 또 사라질 거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10,000명을 넘겼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기면서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정체 국면이라며 아직 방역 강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10,0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463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500여 명 증가하면서 지난 9일 이후 20일 만에 10,000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추이를 볼 수 있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1,400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는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때 확진자가 증가한 건 15주 만입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1,258명, 해외 유입이 205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200명을 넘긴 건 지난 2월 1일 이후 147일, 약 5달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59명이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537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늘었지만 유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점차 둔화해 일주일 하루 평균 7,000에서 8,000명 수준의 정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현재 수준에서 소규모 증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추이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방역 강화를 검토할 단계도 아니라면서 방역 강화는 확진자 추이 외에도 의료 여력과 사망, 중증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는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4월 말 0.7까지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제 1.0까지 올랐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으면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괄 조종관은 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BA4나 BA5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여름 이동량이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김포 하네다 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주 2회 운항 재개에 들어갔고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잇따라 일본 노선 증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오늘 아침에 운항을 재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아시아나항공 OG1085편이 김포공항을 이륙해서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고 이어서 오늘 오전 9시에는 대한항공 K707편이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도쿄 하네다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중단됐었던 김포 하네다 노선이 전격적으로 오늘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한일 정부는 지난 21일 김포 그리고 하네다 노선을 전격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주 8회 왕복 운항하기로 지난 21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부터 이곳 김포공항에서는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항 재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 25분에는 아시아나항공 OG1075편이, 오늘 오후 2시 45분에는 대한항공 K708편이 하네다를 출발해서 김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김포 하네다 노선을 운항합니다. 한일 양국은 수요 증가 추세와 항공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 달부터 운항 횟수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에 운항이 시작됐던 김포 하네다 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적인 노선으로 꼽힙니다. 물론 국내에는 인천이, 일본에는 나리타 공항이 대표 공항으로 있지만 김포와 하네다 공항이 수도 도심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김포 하네다 노선은 상용 수요가 높은 비즈니스 노선으로 성수기 탑승률이 무려 98%에 달했고, 지난 2019년엔 정기편만 주 21회 운항할 정도로 황금 노선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입국자 격리 면제 등의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 일본 정부도 2년 2개월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면서 양국의 하늘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중단됐던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 발급도 이달부터 재개됨에 따라 김포 하네다 노선을 이용한 방한 관광도 가능해졌습니다. 김포공항에 있는 신라 면세점과 롯데 면세점도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에 따라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오랜만에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와 함께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속속 일본 노선을 증편하면서 한일 간의 인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고물가 현상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률, 즉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3.9%로 전망해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박병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4개월이 지났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원유가와 곡물가 급등, 공급망 차질 등으로 소비자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 석유류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9%로 지난 5월 전망인 3.3%보다 0.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셈입니다. 길어지는 고물가 상황에 미국과 우리나라 등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악화일로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번 달 96.4로 나타나 한 달 만에 무려 6.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기준선 100을 밑돌아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시선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주요국 금리 인상, 물가 상승세의 지속 등의 영향을 받아 생활 형편 및 경기 관련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전월 대비 6.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급등한 아파트 값에 대해서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98로 나타나 전월에 비해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 외교 첫 일정인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북한 비핵화 등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어진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갑작스레 연기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 호주 정상회담. 회담장에 먼저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맞이합니다. 지난달 취임했다는 점에서 닮은 두 정상, 반갑게 악수하고 바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40분 동안 회담에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의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주가 강점을 가진 그린 수소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동참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경제 안보 협력을 강조했고, 알바니지 총리는 북한 비핵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권위주의가 미치는 역효과에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뒤이은 일정이었던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대기 중에 갑작스레 미뤄졌습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 관련 협상이 진행됐는데, 튀르키예, 즉 터키가 완강히 가입을 반대하면서 일정이 길어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언제 다시 잡힐지는 불투명한데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핀란드 대통령이 잡았던 첫 정상회담도 나토 가입 협상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토 일정의 핵심인 동맹국 파트너국 간 정상회의에서 3분 연설에 나섭니다. 한국 나토 간 지리적 협력 확대를 제안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가장 관심이 쏠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북핵에 대한 공조가 이슈가 될 전망인데, 짧은 회담인 만큼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월말이니까 아마 대부분 이번 달 월급 받으셨을 겁니다. 물가를 못 따라가고 계좌를 스쳐만 가는 게 야속하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월 평균 1,285만 원. 상상 속의 금액이죠. 국회에선 우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더 현실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옵니다. 국회 문이 닫힌 지 한 달. 그래도 의원들은 세비를 받았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문은 걸어두고 당 내부 TF와 특위 회의만 연일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신 정당 의원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야당 혼자 국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양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뭐든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원구성 협상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국한 틈을 타서 임시국회 소집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청구서를 내고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비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박수를 받고 추대가 되어야지 일방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서 의장이 됐을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의장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의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거 승리에 도취돼 민생의 고충에는 1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 더 아랑곳 않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 전도에 국민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 들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비서관님 일단 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뭐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밀어붙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반기 원구성 때 밀어붙였다가 사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밀어붙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현재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더 많이 어필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대통령 특사로 이렇게 협상을 안 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부터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가야 되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뭐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동안에 국회가 쭉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기 원구성할 때도 사무총장이 그 국회 소집을 하고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어요. 국회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소한 그 임기가 마치기 5일 전까지 국회의장이 후임 그 의장단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요 전에 또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그 본회의 소집을 하게 돼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딜레마인 거죠. 왜냐하면 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차기 의장단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것이 관리화가 되어서 상반기,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임시국회 소집은 사무총장을 통해서 진행돼 왔던 것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단 관례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국회법에 없는 관례죠. 그 관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지 지금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관례를 어떻게 따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 의장이 없는데 어떻게 임시국회를 소집해라고 하지만 국회법 18조에 의하면요 이렇게 원구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임시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최다선이 같으면 연장자 이런 식의 국회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의장을 뽑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 같다라고 전망됩니다. 소집은 돼 있는 거고요. 소집 요청은 이제 일정 뭐 요건만 되면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인데 본회의를 열 때 여야 간 교섭단체 간 협의 과정을 또 거치겠죠. 그것을 압박하기 위한 전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는 모양새고요. 그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협상 조건에서는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사개특위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법무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협상에 응해라. 과거에 합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을 없앨 수 있는 체계작구 심사에 대한 제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흔히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예를 들어서 중수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사개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수사의 난맥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우려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안 받는다라고 하면 그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검찰 개혁 법안의 완성판으로서의 후속 조치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응해라라는 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응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검수 완박이라고 하는 부정적 프레임을 끌고 가고 그리고 수사 과정이 어려워지고 수사 인력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아무리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종의 그 국민들 그 나라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해태인 거죠.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더 오래 버티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좀 받아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막아놓는다라는 거가 국민적인 명분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야 간에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국민의힘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회의장 지도부만 먼저 구성하자. 나머지 법사위원장은
체계작구 심사권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손 보는지 안 보는지 연동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 4개 정도가 지금 연결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협상이 좀 난행될 것으로 좀 보이지긴 하는데 창피하잖아요. 국민들 민생 때문에 어려운데 자기네들 자리 때문에 이런 식의 싸움하는 게 맞습니까? 좀 여야가 좀 통 크게 합의해가지고 빨리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또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은 왜 그러느냐, 당신들한테 의석수 줬으면 책임지는 국회 운영을 해야지라고 비판을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이에요.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누가 맡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개특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려했던 것들을 메울 수 있는 법의 어떤 그 공백을 좀 채우는, 그리고 중수청을 좀 만드는 한국형 FBI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이 납득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서 만약 인용이 되거나 인용이 되지 않으면은 사개특위를 출범시키냐 안 출범시키느냐, 그걸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검사헌법법안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판단해버리면 사개특위를 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권한쟁의 심판 취소해라, 이거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도 이거를 같이 또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이걸 취소한다고 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뭐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곧 재헌절이기도 한데 자칫 국회의장 없는 재헌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곧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이 있고 할 때 최장 87일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7, 8월 다 넘어가고 9월 말쯤 돼서나 타협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가능한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을 보면 국회가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한 입법을 요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실 그 입법 대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또 입법 독재다라고 민주당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하는데, 결국 전체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협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정치권은 원래 싸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곳을 찾아가서 말리고 설득하고 하는 역할이 바로 여당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인 겁니다.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현재의 저러한 전략은 좋지 않아요.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러면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리 170석 있으니까 우리의 힘을 국회에서 보여줘야지, 견제해야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인 균형을 꾀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당신들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렇게 해서 책임 정치하도록 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여러 가지 뭐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오면 봐라, 당신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밀어줬지만 발목 안 잡아줬지만 당신들이 그걸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죠. 2020년도에 처음 총선 끝나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당신들 한번 책임 정치해봐. 그러다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과시하다가 결국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러한 민심의 뜻도 민주당이 한번 좀 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 전략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난번 전반기 때 17개 상임위와 이제 예결위 특위까지 18개를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뭐 추경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급한데 국회에서 국회를 못 열고 있어서 우리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협상을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 다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후반기에는 그런 거 반복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입법 독조, 국회 독조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엿보이는 것 같아요. 예, 뭐 새 정부 출범하기도 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1일날 권성동 원내대표 돌아오니까 그때 또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대 출마 둘러싸고 의견이 좀 분분히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당 가능성 언급한 김민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근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쉽고 섭섭한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죠. 그래서 뭐 출마 여부를 떠나서 그런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은 사실은 본인과 전체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이제 분당 여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현재는 갈등 축소, 화합 지향 쪽으로 가는 일종의 어떤 물길의 바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김민석 의원이 BTS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압박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준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당대표나 최고위원 돼가지고요. 민주당 이렇게 개혁하고 혁신하고요. 민주진영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지 마.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올바른 전당대회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전해철, 홍영표 이런 분들이 나 안 나갈 테니까 이재명 후보 나가지 마. 그러면 민주당이 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의원만큼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당원들의 사랑을 받고 국회에서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받는 분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신 나가지 마라고 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지 마. 이거는 올바른 전당대회를 치르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금 전 나왔던 그래픽과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에게 물었거든요.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물었는데 이재명 의원이 33.7%로 가장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당연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간판 스타는 이재명 의원인 거예요. 예. 어느 누가 사실 견주어도 사실 비교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 이제 97세대 뭐 등판론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97세대도 특정 세력에 업혀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97세대의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을 대표로 만들어준 그 세력에 얽매여서 사실상의 개혁이 지지분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국민들과 당원들도 다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거론되면, 이재명 후보가 거론되면 당연히 압도적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이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멋있는 2등을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오면 전당대회가 활기를 좀 찾을 텐데, 사실 우리 서로 나오지 말자, 나 안 나올 테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영향력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과연 저분이 인지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당원들이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과 이게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당대표 깜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풀어줘야 돼요. 의구심을 본인이 풀어줘야 돼요. 예. 나는 97세대니까 내가 한번 젊은 패기로 민주당을 바꿔보겠어. 그것만 가지고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가 당선이 되면 당을 이렇게 바꾸고 혁신하겠다라는 그 로드맵을 충분히 보여줘야지 그냥 선언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 앞서서 불출마 선언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불출마 압박이 실제로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모습 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당 전체를 추스려서 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본인이 당 대표이든 그렇지 않든 그 숙제는 사실 그분 어깨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상의 당의 간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면서 당대표 도전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의원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예. 여기저기서 분당 가능성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또 그냥 압박일까요? 아니면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발언일까요? 가능성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협박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 반대했던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당, 딴 살림 차릴 수 있어 라고 일종의 협박성의 발언이신데 예. 전 누가 그럼 대장인데 거기에 우리 그동안의 정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분당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당 이후에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도 필요할 것 같고 과거 분당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현재 민주당이 그럴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내가 나가서 당을 만들 테니까 의원들 나를 따라와. 그랬을 때 의원들이 그래 맞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 나가면 나 공천도 받고 저 사람이 나를 당선시켜 줄 거야.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에 그럴 만한 지도자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심점이 있었으면 전대 분위기가 아예 바뀌겠죠. 그럼요. 맞습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일정은 사실 오늘 밤에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면서도 외교 강국이 될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역대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요.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 어떤 뭐 독재자라고 불려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이제 첫 그 외교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엉성한 모습을 보여서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조금 전에 뭐 뉴스에 나오던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예. 아니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그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 그게 오늘의 현안인데 이번 그 회동의 현안이기도 한데 그런 회동이 있는 거는 다 예상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회동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당연히 연기가 되는 거고 무산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예상 안 하고 대통령을 한참 동안 기다리게 만들고 결국은 무산 통보를 받게끔. 예를 들어서 강대국 대통령한테 그런 대우를 받아도 모욕인데 일개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이렇게 불발시키는 그 뭐 대통령은 처음이시니까 뭐 모르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준비한 외교 라인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나토에 가서 세일즈 외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어떤 세일즈를 하실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은 러, 중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에 있던 안보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특정 진영의 편에 일방적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기 가시면 그런 우려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양해 정도는 어떤 그 바이든이 그런 뉘앙스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정을 이해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라도 나와줬으면 하는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북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4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3국의 정상회담이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분명히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3분 동안이지만 연설을 하시잖아요. 동맹 파트너국 회의에서 연설하시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좀 가치와 철학, 우리나라 외교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순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귀왕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적인 실수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가치 동맹을 통해서 많은 외국의 정상들과 안면을 넓히고 우호 관계를 더 넓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같이 출국을 했죠. 김건희 여사도 외교무대 첫 데뷔를 했습니다.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에 들려서 홍보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언론 앞에서
제대로 얘기하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페인 오늘 여기 와보니까 참 여기 조그만 이 안에서 모든 한국을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더 우리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져둘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목소리 들은 게 사실 대선 과정에서 이제 사과 기자회견 할 때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지만 비공식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음 공개 활동이다라고 국민들은 잘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이제 외교 무대에 섰으니까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제2부속실이라고 명칭을 하기가 불편하면 부속실 내에 배우자 팀이라도 조금 제대로 꾸려가지고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보호자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배우자답게 활동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간 대통령 배우자께서 보였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보완과 더불어서 대신에 그만큼 책임도 무겁게 느꼈으면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요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저는 부인의 역할에만 충실할게요, 내조만 할게요. 이것을 믿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 부인인데 집에서 빨래만 하고 밥만 해라. 이렇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만 있으라고. 그건 안 되잖아요. 복귀한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인 보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저렇게 활동하시는 것은 약속 파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영부인으로서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안 돼. 당신은 빨래만 해. 이렇게 할 분은 없어요, 국민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약속을 깨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과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이 부분이 여든 야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걱정을 끼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여사를 보좌하는 팀에서 사실 제동을 거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공식적인 보좌 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또 공식적인 보좌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는데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이번 임시 석방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친이계 좌장 이재우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윤덕이라는 사람이 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은 거예요. 그냥 김명박만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냥 뭐 금치내고 뭐 하려고 970일 동안 수감돼 있었는데 570일 면회했으면 면회 적게 한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적게 된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면회가 더 많았을 텐데 이년여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줄어든 거예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윤덕 의원이 억지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변호사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970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은요, 970일 동안 변호사 접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570번 정도 변호사 접견했다고 이거 특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미워. 그러한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자막에 좀 잘못 나가서 이게 면회랑 접견이 좀 다른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접견이죠. 그 예를 들어서 재판이 안 끝났다라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매일같이 변호사 접견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 대응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그렇게들 하는데 이미 다 재판이 끝난 판에 변호사 접견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특혜가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이분은 정치사범이 아니라 경제사범이에요. 뇌물사범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변호사 접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면회하고 합니다. 예. 이것을 물론 이제 법이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경제사범, 잡범과 같은 형태로 자기의 어떤 면회의 권한을 누리고 하는 모습,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거든요. 이런 모습이 차이예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핑계라도 좀 연로하셔서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것이 맞지,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무시하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대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에 한해서 일시 석방이 결정이 됐는데 3개월이라는 그 기간에 주목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8.15 얘기하시려는 8.15 거죠? 때문에. 그때 뭐 사면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시절, 인수위 시절에도 사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셨기 때문에 8월 15일에 사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과거 MB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라도 김경수 경기도지사,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좀 높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런 부분까지도 세트로 함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입장을 바꿀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 사면 얘기도 계속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이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을 완도 해상에서 인양해 내부 확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근처 해상에서 인양 준비를 시작해 오전 11시 아우디 차량의 와이어를 연결한 뒤 크레인 인양 작업을 시작해 낮 12시 20분 차량을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은 당초 탁한 물살과 짙은 썬팅 때문에 조양 가족이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인양을 마친 뒤에는 내부 확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송곡항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서 내부 확인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만약 시신이 있다면 간단한 검시 후에 장례식장에 안치한 뒤 부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면제 복용 여부나 외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차량은 견인차를 이용해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2.9% 오른 시간당 1,340원을, 경영계는 1.1% 인상된 9,26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오후 3시 8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코로나19로 닫혔던 김포 하네다 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아시아나항공 오지 1085편에 이어 오전 9시에는 대한항공 K707편이 김포공항을 이륙해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김포 하네다 노선을 오늘부터 일주일에 8회 왕복 운항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김포 하네다 노선을 운항합니다. 앞서 YTN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전사에 우후죽순 들어선 감시 카메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발전사에는 이뿐만 아니라 요즘 하청업체와의 선긋기도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불똥이 회사로 튀지 않도록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왜? 이따 저녁에 시간 되심 소주 한잔 하실래요? 응? 소주? 아, 그렇지. 웬일이야 근데? 아, 그게 있잖아요.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가 속한 발전 공기업이 1억 3천만 원 넘게 들여 인터넷에 만들어 올린 영상입니다. 실제 산재 사례를 각색해 안전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인데 노동자가 딴 생각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현장 작업자가 권한이 없는 부분을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몇 개를 실어서 어떻게 납품할지가 사전에 다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 영상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노동자의 과실이나 노동자의 부주의나 그리고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을 만들어진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년, 발전사엔 이 같은 사고 책임 선긋기가 한창입니다. 하청에 재하청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조 속에서 본사는 사업 발주만 하고 책임은 하청업체나 작업자 스스로 지도록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실제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법적으로 꼼꼼히 비교하는 발전사 내부 공문을 YTN이 확보해 들여다봤습니다. 시공을 주도해 총괄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양쪽이 구분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인에게는 안전책임을 묻지만 발주자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본사와 하청업체 직원이 한데 섞여 일하는데도 어떻게든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발주자 지위를 적용하려다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본사 소속 과장이나 팀장이 현장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탁합니다 또는 권고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복사한 뒤 다른 하청업체들이 속한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전하거나 때론 강력히 권고하기도 합니다. 과거 발전사 본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혔던 안전작업 허가 서류에서도 어느 순간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기존 본사 인력이 맡았던 안전관리 인력을 대체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기존 노동자에게 작업관리자라는 직책만 추가로 맡겨 현장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원래 혼재 작업을 하던 걸 아예 분리 작업을 하는 조치가 분해 정비를 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KPS에서 니네는 우리랑 같이 정비한 게 아니다. 니네는 작업 준비랑 청소만 한 거다.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발전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이 현장 안전 개선보다는 책임 회피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교육에 불응해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만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본인이 아닌 최고 안전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는데 노동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을 맞이해 7월에서 8월 2달 동안 에어컨 설치와 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에어컨 설치와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8건으로 모두 추락 사고입니다. 네, 검찰총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에 포진한 가운데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하는 우철희 기자와 이번 인사의 의미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입니까? 네, 일단 뭐 인원수로만 좀 살펴보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일선 검찰청의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네. 저희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고검 검사급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모두 712명입니다. 앞서서 이제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6월에 662명을 발령냈었거든요. 네. 이때도 역대 최대였는데 이것보다 50명 정도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발령은 다음 달 4일자고요. 일반 국민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 이렇게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바로 다음 자리로서 어떤 주요 사건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간 결정권자거든요. 그리고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을 이끄는 수사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주요 사건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고 이런 사건들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미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포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제 이 기사 리포트를 저희 검찰팀의 나혜인 기자가 했는데요. 클로징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난 정권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이다. 저도 뭐 같이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들맨 인사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느 조간신문에 봤더니 뭐 친윤 완판 인사다 이렇게까지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윤석열 사단으로 볼 것이냐 사실 논란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를 함께 하거나 아니면 뭐 보좌했던 역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또 동시에 지난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이런 사람들도 약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볼 때 특별히 좀 이 자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그 김영수 앵커 검찰 조직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선 검찰청 혹시 있으십니까? 중앙지검 아닙니까? 최대 검찰청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서울중앙지검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 내 최대 규모이자 주요 사건들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지금 그래픽으로도 이제 나오고 있을 텐데요.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이 전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이제 비리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부인데요. 1, 2, 3부장이 다 교체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인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를 맡았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그런 인물들로 배치가 됐습니다. 반부패부 말고도 또 중요한 부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그래픽도 좀 하나 보여주실까요? 비리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면은 이제 선거와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곳 공공수사부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수사 1, 2 부장도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이희동, 이상현 부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검 시절 참모를 맡았거나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했던 인물도 이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서로 꼽히는 곳이 공정거래조사부거든요. 저곳이 이제 재계의 저승사자다 뭐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굵직한 경제 주요 사건을 맡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그리고 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 2부장이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저희가 검찰 수사 상황 기사로 전해드릴 때 많이 언급되는 곳 중에 하나가 동부지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좀 유심히 봐야 됩니까?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차장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픽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전무곤 이제 안산지청 차장이 됐는데 인수위 파견 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성이 충분히 보일 수가 있겠고 성남지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대검찰청 대변인 출신의 이창수 대구지점 2차장이 지금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사가 계속 나는 거에 대한 어떤 논란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인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3차례 검찰 인사를 했는데 그렇죠. 이때 모두 검찰총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장 패싱 논란 그렇게 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 일고 있는 것이 바로 식물총장 논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검찰청법에 보면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에 대한 재청권자입니다. 예. 대통령은 인사권자인데 네. 대통령에게 인사 재청을 할 때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총장이 없고 총장 직무대리가 있는데 네. 이 총장 직무대리와 협의한 것도 그럼 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이냐라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3번의 인사를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까지 했는데다가 총장이 취임하고 나면 손발을 맞출 참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참모들도 이미 다 인사가 났기 때문에 예. 그럼 총장이 인사 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예. 그래서 식물총장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앞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총장이 어떻게 식물총장이 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예.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예. 예. 사실상 총장이 없는 상태인 건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지금 일단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 공석 상태에서 일선 부장급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발령낸 건 검찰 내부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검찰 직할 체제가 꾸려졌다. 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앞서 저희가 인사를 몇 면을 다 뜯어봤습니다만 주요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미들맨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예.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요 사건 수사하는 부서에 이제 배치가 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직할 체제가 꾸려진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지금 뭐 검찰총장 직무대리 이원석 대검차장인데요. 뭐 예.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예. 검찰의 의견도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들었다 이렇게 예. 반박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검찰총장 인사 전까지 뭐 인사를 내지 않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일단 요직에 간 사람들이 있으면 한직으로 그렇죠. 네. 발령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추정이 되는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글쎄 아무래도 뭐 전 정권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좀 요직에 갔었던 인물들이 예. 이번 뭐 인사에서도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픽으로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박은정 성남지청장입니다. 저 성남지청장이라는 자리가 검사장 승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요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곳인데 예. 성남지청장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성남지청장으로 사실상 영전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사실상 한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발령이 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명을 하나 좀 꼽아보자면 뭐 대장동 수사를 총괄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이 있는데요. 예. 역시도 이번에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 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네. 이제 인사가 끝났으니까 대대적인 뭐 사정 바람이 불 거다, 뭐 사정 정국이 올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앞서 2차례 인사가 이제 고위 간부 쪽에 초점이 좀 맞춰졌다면요. 예. 어제 있었던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중간 간부 인사 전까지 주요 수사가 좀 멈출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검사장급이 바뀌었는데 손발을 맞출 중간 간부급 검사 인사가 나지 않다 보니까 예. 손발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아주 예민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들은 좀 이렇게 다음 지도부가 올 때까지 두자 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사 몇몇만 봐도 좀 짐작이 가능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동훈 장관 취임하고 3차례 인사가 있었는데 주요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거나 예. 지난 정권 관련 수사를 도맡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이번에 다시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또 지휘하는 라인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예. 또 해당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주요 사건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 검찰청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픽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먼저 서울중앙지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되는 것이 서해 공무원 피격 그리고 월북지침 의혹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인물 소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이거는 바로 옆에인 공공수사 2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서울중앙지검 하면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아오고 있는데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또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도 있는데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요. 오늘 좀 물어봤는데 어떤 수사에 가장 먼저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네. 보이냐 이제 물어봤더니 나오는 말이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에 아무래도 좀 속도를 먼저 내지 않겠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예. 또 어제 추가 고발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 동시에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처분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건 마무리 그리고 또 대장동 의혹에서 좀 규명이 덜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뭐 정관계 로비라든지 아니면 윗선 규명 의혹 이것도 이제 새 지도부가 왔으니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까지도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건 향후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중앙지검 말고 다른 검찰청에서는 어떤 사건들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까? 네, 앞서 저희가 인사 때도 좀 살펴봤었죠. 서울 동부지검 그리고 또 뭐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또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건 수원지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산하의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서울 동부지검에서 계속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동시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테라 루나 가상화폐 관련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각 검찰청의 각 부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이 차장 부장들이 인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차장 부장들이 수사 방향이나 기소 여부 이런 걸 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사실상 없는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예. 이제 나오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갖고 지휘를 하고 또 그 위에 검사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지휘를 받아서 방향성을 정하고 수사를 나갈 텐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인데다가 지난 정권 관련된 수사들을 도맡았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네.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에요 영전했습니다. 사실상 예.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라는 자리로 갔는데요. 손준성 보호관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대표적인 요직이거든요. 예. 수사정보 담당관, 이 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는 곳인데 수사정보 담당관을 맡다가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가 돼서 네. 공수처로부터 기소까지 됐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지금 사실상이 아니라 현재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을 했거든요. 예. 이걸 왜 영전으로 봐야 하느냐는 함께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급으로 이렇게 인사가 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예. 서울고검의 다른 부장으로 이제 검사장 승진이 거론되는 박세현 부산 동부지청장 또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 등이 함께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준성 어떻게 보면 송무부장, 고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피고인 신분이지만 뭐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바로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키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현재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과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독직 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예. 당시에 이제 당사자인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 한직으로 불리는 곳에 발령이 나기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발령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는 검찰 내부에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정리해드렸습니다. 우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도 장 후반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에도 소비 심리는 이미 얼어붙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98.7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하면 소비 위축을 나타냅니다. 특히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지난달 73.7에서 66.4로 크게 떨어져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대지수가 크게 떨어진 건 연말까지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표에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지만 미국 연준은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준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강력하고 금융 여건은 엄격해졌다며 경기 둔화 정도면 몰라도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와 같은 투자 전문가는 예상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전례 없는 재고 문제로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3%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하며 불안한 시장 전망을 반영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트레일러 참사의 희생자 수가 모두 51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28일 조사 당국을 인용해 남성 39명과 여성 21명의 미립국자가 이번 참사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서부 외곽에서 발견된 대형 트레일러에서는 미립국자로 추정되는 4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서 참혹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가 조사 중이지만 초기 보고를 보면 미립국 조직이나 인신매매범에 의해 발생한 비극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을 폭격한 러시아군이 제2의 도시 하르키우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자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서방의 셈법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폐허가 된 쇼핑센터에서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잔해를 치워가며 혹시 모를 생존자를 찾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치를 떱니다. З роботи якраз дійшла до Амстора, там де горка піднімалась на горку і стався вибух. Вилетіли стекла, я упала, потім секунд 10-15 пролунало.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테러 비난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건 모두 민간인이었습니다. Я була в 500 метрах від місця взриву. Це, звісно, жах. Це просто жах. У мене слов немає, як це виразити. 러시아는 지난 2주 동안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도 포격을 가했습니다. 민간인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격에 이어 하르키우 전선 부근에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면서 지상군 침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공세가 다시 거세지자 서방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계와 단결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각국의 셈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Noch ist natürlich nicht abzusehen, wie sich die Welt in den kommenden Monaten und Jahren verändern wird. Klar ist aber, dass wir diese Veränderung am besten meistern werden, wenn wir eng und zusammen vertrauensvoll zusammenstehen und zusammenarbeiten. 미국에서도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을 기대가 사라진다며 승리의 조건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463명으로 전날보다 500여 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400여 명, 2주 전보다도 1,000여 명 늘어 유행 감소세가 꺾인 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든 59명으로 18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7명으로 누적 24,537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10,000명대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유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감소세가 점차 둔화해 일주일 하루 평균 7,000명에서 8,000명 수준의 정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현재 수준에서 소규모 증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의 일환으로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정신병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시설 대응을 기존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과 지자체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급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수가가 내년에 2.1% 인상되고 초진 때 본인 부담금은 올해보다 100원이 오른 5,1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원과 한의원의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각각 2.1%와 3%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지방이 서식지인 대형 바다새 군함조가 부산에 나타났습니다. 우한 활강을 선보이고 갈매기와 먹이 경쟁도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갈매기 사이로 검은색 대형 바다새가 나타납니다. 바쁜 날개짓으로 정신없는 갈매기 사이에서 긴 날개를 활짝 펴 우아하고 여유 있는 활강을 선보입니다. 꼬리가 제비처럼 갈라진 모습이 특징인 이 새는 열대 태평양이 주 서식지인 대형 조류 군함조입니다. 갈매기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 컸고 그다음에 꽁지 깃이 제비처럼 갈라진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것은 군함조라 생각 못했고 다른 새다 하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군함조는 지난 25일 오전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동항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낚시꾼이 던져주는 생선 내장을 두고 갈매기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0분가량 주변을 돌며 먹이 활동을 한 군함조는 북쪽으로 향하면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군함조는 활강이 특기여서 바다에서 쉬지 않고도 며칠을 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강릉 경포호수에서 태풍에 떠밀려 길을 잃은 개체가 포착되는 등 몇 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서 목격되는 귀한 손님입니다. 어린 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계속 바다 위를 날면서 배회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새는 새로운 데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잃고 가끔 우리나라 오기도 하고. 열대에 사는 새가 우리 곁에 나타났으니 지구 온난화 영향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목격된 빈도로 볼 때는 확대 해석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조윤아 양 실종 사건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이죠. 조윤아 양 가족이 탄 차량이 인양이 됐는데 차량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을 완도 해상에서 인양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모두 몇 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근처 해상에서 인양 준비를 시작해서 오전 11시 아우디 차량에 와이어를 연결한 뒤 크레인 인양 작업을 시작해서 낮 12시 20분쯤 차량을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한 결과 차량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고요. 현재까지 몇 구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경찰의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찰 브리핑이 있으면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700만 관객을 모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흥행작 명량의 후속편이 올여름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이번엔 한산도 대첩으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젊은 이순신 박해일이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을 일궈낸 이순신 장군이 8년 만에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명량해전 5년 전 한산도 대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객진을 펼칠 젊은 이순신은 배우 박해일이 맡았습니다. 최민식 선배님의 어떤 용맹스러운 용장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전략을 아주 밀도 있고 지혜롭게 우리 수군들과 함께 이 전투를
행하는 지장으로서의 모습과 선배 이순신 최민식은 후배 이순신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곁눈질 하시고 씩 웃으시면서 고생 좀 해봐라. 달라진 건 이순신뿐만이 아닙니다. 한산에선 해전이 펼쳐지는 51분 동안 거북선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부제가 또 영예 출연이잖아요. 네, 그게 거북선이기도 하고 우리 장군님이기도 하고 한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는 거북선은 또 반드시 봐줘야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감 있는 대표적 역사적인 고증물이기 때문에 김한민 감독은 이번 영화를 자긍심 한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통합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자긍심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 영화가 꼭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3부작의 마지막 노량이 현명한 이순신 배우 김윤석과 함께 관객을 또 한 번 찾아올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서울에도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상암동에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다가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는데요. 낮 동안 서울은 이렇게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는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영서 일부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도 곳에 따라 비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충청도에는 최고 80에서 150mm, 남부지방에도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비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위도 기승입니다. 밤사이 강릉은 6월 관측사상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장맛비의 특징은 밤이 되면 강해지고 좁은 지역으로 많은 양이 집중되는 게릴라 호우로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호우와 함께 강풍도 동반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가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할 거라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향후 수년간 동맹이 추구할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전략 수행에 필요한 나토의 재원을 늘리기 위한 특정한 목표도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 전략 개념에는 12년 전 채택된 문서에는 없었던 중국에 대한 언급이 직접 들어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t will speak very directly and in a clear-eyed way to the multifaceted challenge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도 새롭게 기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년 전에는 전략 파트너였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초래한 위협과 유럽의 평화를 깬 방식을 명확하게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they'll also have an opportunity to reaffirm their determination to remain united for as long as it takes to ensure a sovereign and independent Ukraine and that Russia pays a severe price for its wanton aggression against Ukraine.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처음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대서양 지역 간 안보 측면에서의 연관성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 미사일 시험 등 갈수록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주요 논의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윤아 양 일가족이 탔던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자세한 인양 상황 등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6월 29일 12시 20분에 차량 인양을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3구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은 13시 20분입니다.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체의 검시 및 검안, 국과수의 그 부검을 통해서 그 명백히 할 계획이고요. 인양된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해서 이거의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는지 혹 또 차량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백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장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이고요. 12시 20분에 차량 인양이 완료됐고 안에서 시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네, 현장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